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국회를 벗어나 민생 투어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자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인 만큼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찬성이나 반대의 문제는 아니라는 비판이 뒤따르면서 때 아닌 동성애 논쟁이 일었는데요. 그런데 한국당은 왜 갑자기 동성애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일까요? 그 발단은 이랬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종망과의 대화인 만큼 우리 육아, 보육, 여성 경력 단절 등 여성 관련 육아의 어려움, 또 엄마의 어려움, 자유롭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면 저는 9세, 7세, 4세 아들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대부분의 학부모들께서는 다음 세대의 건강한 가정과 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올해도 여지없이 6월 1일 서울 퀴어 행사도 열리고요. 좌파 정당이 도덕과 윤리에 근거한 이 나라의 근간을 깨뜨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퀴어 출장자들에게서 북한의 노동당 기법화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제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동성애를 찬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많이들 보고 있죠. 지금 북한 찬양하는 사람들은 보란듯이 대놓고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곳은 권고만 하는 기관이 쥐락펴락하는 듯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동성애 문제는 해결을 해주시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한 것은 당에서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 대표님께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자유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되셨습니까? 여기에 너무나 오고 싶어 하셨던 한 분의 질문을 제가 이제 대신해서, 저는 민주당 지지자였다가 최근 민주당의 국익에 반하는 결정들에 크게 실망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갖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여 마음을 돌이킨 한 명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앞으로 승리를 하려면 이처럼 무정부에 등 돌린 중도층을 어떻게 사로잡아서 우리의 지지층으로 넓혀갈 수 있느냐에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황 대표님이 그 중도층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의 지지자로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헌법의 가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겠고 다음 대통령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 국민이 촛불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이 성숙했어요. 똑똑해졌다는 걸 알고 좀 자유한국당이 많이 갱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그런 논리로 절대로 총선과 대선을 이길 수 없다는 거를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두 개인데, 황교안 대표님께서 존경하는 정치인 왜 존경하시는지, 또 그게 정말 궁금하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정치뉴스에서는 정치인들이 걸어가는 동안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질문하는 모습 자주 보게 되죠. 솔직한 반응이나 대답을 듣고자 하지만 반대로 정치인 입장에서는 즉흥적인 답변 때문에 진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 정치인이라면 이런 거리 인터뷰를 피하는 방식마저 입장 표명의 하나로 다뤄지곤 하는데요. 정당의 대표라면 소통의 의지로도 읽힐 수 있겠죠.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 관련해서 의원님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추가 조치 생각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대표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자체가 감싸기 아니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뭐라도 좀 말씀해 주셔야. 그래도 어떻게 하실 건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셔야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실지. 왜 아직 고심 중이신 건가요, 지금?
나는 길에서 인터뷰 안 해. 이거 하지 마라. 이견이 크다 이런 얘기를. 난 길에서는 인터뷰 안 해. 하지 마. 대표님 하나만 여쭤보면 안 될까요? 길에서 인터뷰 안 한다니까. 난 길에서 인터뷰 안 하잖아. 나중에 따로 할게요. 안 된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갔더라고요. 길에서 이러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없다 보니까. 길에서 인터뷰 안 한다니까요. 나는 길에서 인터뷰 안 한다니까.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합의가 되신 거예요? 그만들래 이제. 오늘 최고위에서는 좀 논의가 안 나왔는데. 그만하라니까. 당연히 입장 정하신 게 없으세요? 근데 그 정도는 말씀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 입장은 당대표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아니죠. 대변인이 있으시니까 이게 다니면서 인터뷰는 안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어디 앉아서 하실 기회도 안 주시잖아요. 간다면 기자 간다면 하시잖아요. 대표님 이쪽으로 한 말씀만 가시기 전에. 여기 광주에서는 그 지금 증언들 나오고 있는 것 때문에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오늘 어떠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SNS 서포터 다녀왔습니다. 저절로 가려고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먼 걸음 하셨잖아요. 또 오는데 오늘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빨리 찍고 우리 사회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히 언론을 큰 기득권으로 보고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한국 언론의 어떤 부분에 문제의식을 품고 언론과 어떻게 대립했는지 돌아봤습니다. 역사 발전의 숙명적 과정 속에 저와 언론이 이 시점에서 만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 만났고 이 조우를 저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오로지 언론과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끊는 것일 뿐입니다. 기자회견이 기자실 개방 이후 첫 기자회견입니다. 내일경제 다음 질문부터. 이번에 외신 쪽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권력으로서 혹시라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절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냉담한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내가 제기했던 그 본질적인 문제 바깥에 있는 어떤 갈등 요소들만 부각돼 가지고 그냥 제가 어떤 뭐 싸움 건 거 비슷하게 이렇게 좀 비춰져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참 저로서는 힘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하는 지금 싸움이 붙어 있습니다. 왜 언론하고 싸우냐?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제가 싸우는 것인지. 2003년, 2004년에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 증시에 투자를 계속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국내 자본은 투자를 안 했습니다. 영어로 신문 보는 사람은 투자를 우리 한국에 투자를 하고 한글로 신문 보는 사람은 한국 증시에 투자 안 한다. 그런데 2005년에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버리는 바람에 외국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벌었고 한국 투자자들은 속이 많이 상했죠. 우리 경제를 위기다, 파탄이다 이렇게 저주하고 계속 신문에 기사 쓴 사람들 우리 국민들한테 손해본 만큼 좀 물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킨 거죠, 제가.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이 괘씸죄에 걸린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데
사람을 여기 이 카메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은 뭐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으시겠죠. 근데 지금 제 심정은 제가 자꾸만 무슨 답하는 것보다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좀 답답하니까요.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국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낮췄죠. 이를 두고 여야가 서로 엇갈리는 해석과 해법을 내놨는데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추경 핑계 대지 마십시오. 퍼주기 추경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 더 어렵습니다.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서 추경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OECD가 작년 말에 2.8%로 내다봤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로 내린 데 이어서 또다시 0.2%를 낮췄습니다. 결국 OECD는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일자리 감소와 고용 위기를 그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그 원인으로 짚은 것입니다.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서 시장주도 성장으로 성장 담론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 한들 어떠한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추경 핑계 대지 마십시오. 재재난 예산은 예비비 얹어 쓰면 됩니다. 퍼주기 추경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재정정책을 확정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서 추경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발언 중에 OECD 경제 성장률을 낮춘 거 말씀하셨는데 네. 그 보고서에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 것과 함께 재정 확대,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통과하는 게 경제 활력에 도움된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OECD에서 말하는 재정 확대라는 것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재정 확대인데 이런 현금 살포성 복지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는 못 읽었습니다. 제가 발췌해서 읽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재정 확대가 5.18 기념식에서 정부와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른 것은 아마 올해가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총리 시절 부동자세로 입을 굳게 다물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번 기념식에선 손짓과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기 때문이죠. 5.18에 대한 끊임없는 왜곡과 진상규명 방해 시도와 맞물려 임을 위한 행진곡도 순환을 겪어왔습니다. 광주를 찾아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여기 앉을 자격이 없다. 물러가라. 뒤로 물러라. 다리 못 앉게. 다리 못 앉게 해라. 이 노래는 우리 보훈 단체들이
강력 반대입니다. 물론 뭐 당사자분들의 의견은 중요하지만 이 기념식은 정부 기념식, 그 당사자분들의 기념식이 아니고 정부 기념식. 여기는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5.18 기념식에서 니무리안 행진곡 제창과 관련한 파행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이며 이 노래 제창을 막고 또 기념곡 제정까지 막기 위한 국가보훈처의 의도적 방해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008년 28주년 기념식에 대통령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의전비서관실에 지적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국가보훈처에서 니무리안 행진곡 제창 방해 활동에 돌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32주년 공연 계획안에는 참석자들의 기립과 제창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첫 소절은 연주와 무용만으로 2분 동안 진행하고 같은 노래로요. 아니 해야지. 우리가 그 노래 못 부르면 이게 뭐요? 또 자문을 구했는데 정책 전문가로 정한 분 딱 한 분만 정했는데요. 양모 씨라고 아주 대표적인 보수 인사에게 니무리안 행진곡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 광고가 게재됐는데 이것도 국가보훈처가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이번 조사 활동을 통해서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법에 보면 국가기념일에 부를 수 있는 제창할 수 있는 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노래 외에 다른 노래를 제창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훈령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는 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뒤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곡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제는 기념일에서 제창하는 그런 노래가 된 것이죠. 그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밀 유출이라고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알 권리라고 맞서던 자유한국당은 휴대전화 감찰의 문제점을 새로운 화두로 꺼내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노조 본성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나 대표께서 말씀하셨죠. 주의를 무력화하는 불법 감찰이자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인권 유린입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장탈한 것이다. 만약에 청와대의 휴대폰 이미 제출이 합법이라면 이제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감찰권을 가진 모든 기관이 공무원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컴퓨터, 금융자료까지 무제한으로 임의 제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좀 이번에 저희들이 수사 의뢰 내지 고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에서도 외교 정보가 유출되면 민정수석실에서 주요 간부들 상대로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2-3시간이면 다 돌려줬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도 완전히 달라졌고 휴대폰은 압수 후에 짧게는 2-3일, 길게는 4-5일씩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 수사나 조사에서 임의 제출받는 것을 전혀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그 조사 범위를 정해야 된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제가 중앙지검장 때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으로 기억되는데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정말 그대로 계속 유출이 돼서 그때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전체적으로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잡혔는데요. 알고 보니까 밤늦게 새벽 1시, 2시 또 주말에 특정 기자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
조서를 훔쳐 담아서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자를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긴급 체포를 하고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도행위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 끝에 그 노트북과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압수수색에서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라든지 이 중요한 겁니다. 5월 달력이 채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폭염주의보가 찾아왔습니다. 유독 국민적 아픔이 많았던 봄도 이렇게 끝나갑니다.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 요일별로 정리해드리면서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죠.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Damn, who knew? All the planes we flew, good things we've been through. That I'll be standing right here talking to you about another path. I know we love to hit the road and laugh, but something told me that it wouldn't last. Had to switch up, look at things different, see the bigger picture. Those were the days, hard work forever pays. Now I see you in a better place. How can we not talk about family when family's all that we got? Everything I went through, you were standing there by my side, and now you gon' be with me for the last ride.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